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진영 논리, 이해 충돌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보건을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특보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됐는데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여러 분들께서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최근에 있는 미디어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미디어와 다르게 많은 방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이 한 단계 더 선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의 공정성 논란이 많은 국민들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런 일들을 좀 순조롭게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야당에서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한 2달 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언론개혁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언론단체가 한 40여 개가 있는 단체에서도 부적격이라고 했고,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 설문조사에서도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60% 가까이 반대했던 여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비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소감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청문회 절차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후보자가 어떤 방통위를 생각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발표 이후의 소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죠. 네, 가짜뉴스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매체, 이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짜뉴스로부터 훨씬 더 공정하고 올바른 방송들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들이 부여될 것인데, 이런 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환경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수십 년 전의 미디어 환경에 답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경우 세계 선진적인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최근 있게 되는 이 KBS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같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숱하게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여야 간의 극한 대치처럼 비춰지게 되는 언론의 정치화에 대한 예속으로 많은 중요한 논쟁들이 뒤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정한 미디어 환경으로 가기 위한 정치권의 입김들, 이런 내용들을 좀 뒤로 걷어낼 수 있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미디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새로운 역할들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보건과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도대체 가짜뉴스를 어떤 것을 가짜뉴스라고 보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나하고 반대되는 논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언론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건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 전용기 태우지 않은 것도 정말 못마땅하고, 또 다른 목소리,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계 각국이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그 근원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MBC, KBS 그런 공영방송이 그런 가짜뉴스를 그동안 해왔다는 겁니까? 결국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국민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여당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려주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고 이번 지명은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 정확히 어떤 겁니까? 2달 동안에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달 동안 끊임없이 철회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 야당을 길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도 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강행할 겁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지금 결국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 비판적인 의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는 정부와 또 대통령의 모습에 그럼 결국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길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모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 오늘 용산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또 항의 또 방문도 했습니다. 예. 네,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 이렇게 자꾸 길로 내모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결국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자회견, 규탄 기자회견까지 여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정치 공세를 너무 과하게 이어간다 생각하는데요. 초창기 이동관 지명자 얘기가 조금씩 언론에서 나왔을 때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게 자녀에 대한 학폭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당 당사자로 불리는 그 당시 청년의 메시지가 있었고 나를 피해자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끝끝내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전환시켜서 이제는 언론 장악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 전 위원장이 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일들인데요. 지난날 있었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스스로 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등에 대한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TBS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많은 가짜뉴스성 성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이 된 바 있습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당시 오세훈 후보자에 대한 생태탕 논란 의혹들은 선거가 끝나고 아무것도 진실로 규명된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정치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던 예들이 이미 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에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매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또 이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또 청문회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 역량을 분명히 좀 따져 물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개인 자녀에 관한 신상 문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해당 당사자가 본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2차, 3차 가해가 되는 방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난날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한 문제와 척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에서 충분히 잘 다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또 공정성에 대한 내용과 그 능력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는가. 미래를 내다보는 공정 미디어 환경을 구축한다면서 10년 전의 인물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앞으로 미래에 달라지는 다변화된 언론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에 대한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덕성 문제죠. 그 학폭 관련한 문제도 있지만 어저께 또 YTN에서 또 방송에서 부인의 인사청탁 문제도 나왔습니다. 또 이것 또한 그 학폭 문제도 지금 교권 보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위에서 강압적으로 또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학폭위까지 열리지 않도록 하고 강제로 또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후에 또 징계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거는 학폭 문제를 떠나서 또 교권 보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덕성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청문회 과정은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사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함께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오늘 오전에 재가가 됐지요. 윤 대통령의 이번 재가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또한 정말 많이 반대를 했었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실제로 그럴 만한 인물인가. 지금 점점 한미일 또 한쪽에서는 북중러 이렇게 그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의 대립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의 이렇게 센 발언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동안에 쭉 기조를 유지해왔던 평화통일에 대한 기조 이거는 어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함께 해왔던 그리고 그 기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분을 장관으로 강행하는 것이 지금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6.25 전쟁 이전에 신냉전 체제 하에서 아슬아슬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조정하는 일에 이 통일부 장관이 한쪽에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이것을 위기로 지금 내모는 일이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임명 재가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재송부 기간에 맞춰서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활용했다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금강산에서 피격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망언들을 쏟아냈던 전력들이 있었죠. 그 김연철 장관이 갖고 있었던 후보자의 이 북한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숱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정권과 같은 이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있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관과 대북 정책은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는 건 많은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북한이 2018년도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평양 선언 등을 통해서 약속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하나 지키지 않고 비핵화의 길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향한 압박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우선하고 그리고 그 우선된 원칙 하에 통일을 지향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뤄야 될 텐데 김 후보자가 후보자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인 재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동관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명을 하고 또 임명을 하고 이런 결정의 배경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결정을 하고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이나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각종 네거티브 정치 공세를 보게 되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거나 모든 일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게 나서는 일들이 과도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거나 나왔던 내용으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뭔가 도덕성의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사법적인 처리까지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라든지 그리고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 정부의 국민들의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인 겁니까? 뭐 여야의 협치 이런 건 이제는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갈등과 또 대립만이 있는 속에서 저는 정부 또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행을 하고 그동안에 뭐 야당에서 반대한 거는 야당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고 또 국민 일각에서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시선들을 다 물리치고 내치고 그리고 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글쎄요, 대통령께 또 그리고 정부에게 그리고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강대강으로 또 거야의 책임론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민주당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현안들도 지금 있는데 그런 현안들도 마찬가지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예, 당분간은 갈등과 대립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게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제 양평 현장을 찾아서 간담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므리 고속도로에 쌓여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언급을 하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합리적 의혹을 정치적으로 오물 취급을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양측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고 애당초부터 김건희 로드 운운하면서 답정너식 정치 공세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최종적인 종점이 나들목 여기서 이제 진출입로로 빠지는 곳이 아니라 분기점이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있는 땅값 상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나니 그럼 이걸 왜 변경했을까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왜 이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밝혀내지 못했고 실제로 이러한 노선 변경에 대한 행위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있었다는 일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게 되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정치 공세장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추진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께 이러한 정치적인 오명들을 벗겨낼 때만이 이 고속도로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아마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치 셈법을 다 걷어낸 채 빠르게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동일하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상임위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는 결국 의혹이 해소된 건 없고 계속 장관의 거짓말 또는 장관이 내놓은 얘기들이 다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타에서 결정된 양서면의 종점이 왜 바뀌었는가? 그리고 왜 이게 단기간에 예타가 진행되고 나서 정권이 바뀐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바로 종점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55% 가까이 많은 예타 진행되고 나서 그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거 없이 3일 만에 뒤집어서 백지화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장관이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 백지화를 할래 백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국책 사업 1조 8천억의 국책 사업을 말 한마디로 중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저는 이런 장관의 모습이 이후에 정치적인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다음 날 어저께죠. 가가지고 지금 양평군에 가서 주민들을 또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정치인의 행보죠. 그래서 백지화를 하는 것을 빨리 주워 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형식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국민 모두의 국책 사업인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권일현 장관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사업도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책 사업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태도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지화를 단호하게 선언할 때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어제 보면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 받아들여서 도로를 빨리 놓겠다.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였고요. 또 민주당에게 그럴 이 수밖에 의혹 검증을 위한 없죠. 전문가 네. 논의에 민주당도 들어오라라고 했잖아요. 민주당 네. 받아들일까요? 이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의혹이 해명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도 말씀했습니다. 이곳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리 거기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을 백지 신탁한다든지 이런 행보나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되는 장관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국정조사부터 하자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과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많은 국력들이 국정조사로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혹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어제 그제 수요일에 있었던 국토위의 그 현안 질의 과정들을 보면 전체 국토위원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많은 질의들을 했고 하루에 끝나지 않아서 12시를 지난 새벽까지 그 국토위 현안 질의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초창기 주장했던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외압에 대한 근거 단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거나 그렇게 외압을 가했다고 누군가의 증언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가 갔거나 이런 초창기 의혹에 대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똑같이 이어가면서 국정조사로 정치 현안을 정치 공세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원안을 그대로 가라고 고수하고 있거든요. 원안으로 가게 되는 순간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통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의 공방들이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고속도로는 계속 무기한 연기되면서 피해는 양평 국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의혹 제기할 만큼 충분히 다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재개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일지 그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전문가들끼리 여기에 대한 대안 노선의 최적화를 다루는 것이 국민께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안 노선을 정하기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문건이든 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략 영향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대안 노선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용역 업체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용역 업체에서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안 노선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변했는지 이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전략 영향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결국은 예타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예타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대안 노선을 정해놓고 한다는 겁니다. 대안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강상면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대안 노선이든 뭔가를 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이런 것이 해명이 되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몇 달 만에 정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진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부분이고 아마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워낙 공방이 뜨겁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서 출구 전략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것을 좀 고안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정쟁의 한복판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입장을 반드시 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원안이 있을 텐데 양평 국민들이 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IC 설치 그리고 그를 통한 노선 변경의 필요성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원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청회를 열거나 전문가들과 함께 왜 원안으로 고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국민께 내어놓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짓고 김건희 로드라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 끼워넣게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을 뒤로 좀 밀어놓고 왜 이런 대안들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미 이 대안 모색을 필요하다라고 용역 발주를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안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돼서 종점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사실과 맞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될수록 이 일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 정책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지를 찾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밥은 일단 국정조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정조사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안 노선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한은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고요. 의혹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만 계속 공방만 되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진행은 진행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원안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예타는 왜 오랜 시간을 거쳐서 2년 동안이나 그냥 간단하게 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예타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럼 예타는 왜 양성면으로 정했는지 이런 것들도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의혹은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진행돼야 될 가장 좋은 적합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이 국책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백지화한다고 해서 원점에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논의 본격적으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소위가 맡을 것이냐 이게 관심을 모았다가 결국에 1소위 그러니까 이양수 위원장에는 1소위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김남국 의원이 SNS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결국 불법적인 것은 법적인 무슨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해결이 될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재산 신고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지금 다들 숨겨놨고 그리고 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거래를 상임위 시간에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줄기차게 김남국 의원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김남국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여러 차례 수차례 했고 그리고 권영세 장관의 거래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또 꼭 집어서 김남국 의원만 제명해라라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가상자산을 지금 민주당은 다 동의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들이 그 가상자산을 다 동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놓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괜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던 것이 단순한 그저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아닐 겁니다.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남국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친정을 떠나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심사자문위도 내놓지 못했고요.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본인이 거래됐던 코인의 액수가 통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십억 수준이고 여기에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코인 80종이 넘는 코인에 대한 거래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해왔던 점들을 밀어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따른 제명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제명 어려울 것 같다는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방식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끌어들이게 되면 결국 물타기, 시간 끌기의 성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있는 국회의원들 전체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수준의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권고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김남국 의원 사태랑 똑같이 엮어서 갈 사항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SNS에서 밝힌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적반하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직이 만약에 현재 상황처럼 제명이 되게 된다면 87년 민주화 이후로 국회에서 본회의에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는 통상 그전에 자진 사퇴를 했던 경우들도 있는 만큼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탓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천,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함께했던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이런 국회 내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민주당에서도 제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탈당한 의원입니다. 탈당한 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제명을 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투표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스스로 뭐 사퇴까지 갈 수 있으려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코인 거래 내역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제출하고 누구는 제출하지 않고 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데 거래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내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유야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만 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